한마디하고 수줍음도 눕는 광수형의 이는 유난히 하얗게 드러나곤 했어요. 광래 광수형들의 얼굴은 보통 애들보다 훨씬 더 까맸고 머리도 파마를 한 듯 곱슬머리의 성격이 강했죠. 외모로 보나 쌍둥이란 점에서 보나 개성 만점의 두 형제가 눈에 띄는 것이 당연한데도 둘은 정말 공기같이 존재감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런 사실이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둘의 집에 놀러갔다 나오던 날 종도가 커다란 비밀을 하나 말하듯 철수와 그에게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이거는 비밀인데 너거만 알고 있으라. 뭔데? 저 아들 둘이 사실은 튀기 아이가. 튀기가 뭔데? 니는 학습부장 한다는 거 그것도 모르나? 뭔데? 그때 우리 가게에 저희 형님들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우리 엄마가 저 아들 다리 건너 튀기 쌍둥이 아니냐고 묻더라. 나는 알고 있었다. 아이씨 뭐냐고? 그 깜둥이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해가 나온 아들 말이다. 진짜가? 그리 안 보이는데. 그러면 저 형님들 아버지는? 몰라. 없다더라. 근데 진짜 비밀은 저 형님들 엄마 사실은 공장 안 댕기고 저기 기차 길 옆에 반찬촌. 그때 덕남이 형이 우리들 어깨에 손을 올리며 나는 그런 거 상관없다. 광래하고 광수가 우리하고 얼마나 친한데?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종도는 괜히 얼굴이 빨개지더니 덕남이 형을 향해서 고개를 주걱거렸죠. 나도 그 형님들 좋다. 다시는 말 안 할게. 뭔가 어색해진 우리는 썩은 다리 앞까지 말없이 걸어왔어요. 서로 헤어지는 곳이라 어정쩡하게 섰는데 갑자기 철수가 비장한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나는 전부 다 알고 있었어도 절대로 표시도 안 했다. 누가 그 형님들 괴롭히면 우리가 도와주는 기다. 종도와 동남이 형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더니 그 위에 손을 얹었어요. 저도 얼떨결에 같이 손을 올렸지만 뭔가 대단한 결의를 하는 듯 소름이 돋아왔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동천 끝 바다 쪽에서 진한 술 냄새가 쏟아져 왔어요. 그 뒤로 광래 광수 형들을 위해 맺었던 결의를 반짝일 만한 일들은 그다지 없었다. 다만 그들과 이별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안타까워 아직 아픈 기억으로 그에게 남아있을 뿐이다. 4학년 여름방학, 그러니까 1984년의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에 불어왔던 태풍 주윤이 우리나라를 휩쓸 때의 이야기다. 태풍이 몰아치기 전날에도 우린 광래 광수 쌍둥이 형제의 집에 모여들어 이것저것 군것질을 냈고 장차 뭐가 되고 싶은지 수다를 떨어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야구선수 이 정도 같이 훌륭한 프로야구 선수가 될 기다 이 말이다. 너네 공 제대로 치는 아들 봤나? 그러면 니는 MBC 청년 어린이 회원 해라. 그러고 이 정도는 다자이가. 저번에 최동환한테 삼진 잘만 당하더만. 새끼야! 고등학교 야구도 투수도 하고 타자도 같이 한다. 먹고 텔레비 샀나? 광수형 뭔데? 이 고노칼라 텔레비전 그거 봐? 아니다. 새로 나온 엑설런트 칼라 텔레비전이다. 엑설런트. 엄마가 어제서 왔다. 요새 집마다 텔레비 있는데 없으면 안 된다고. 엑설런트 지기네. 우리 집은 아직도 흑백인데. 잠시 새끼 봐라. 이 정도 홈런 친다. 봐라 새끼야. 와, 내 혼자 갈 때는 연락 못했는데. 아 근데 너가 방학 숙제 다 했나? 나는 일기밀리 갖고 죽겠다. 날씨는 한 개도 모르겠고. 나 있다 이가. 병옥이 네가 가끔 참 하여튼 간에 좀 그럴 때가 있다. 그렇지. 학습부장만 한다. 그때 다행히 동남이 형이 큰 몸을 부엌으로 집어넣으며 야 광래야 저번에 하던 뱀주사위 놀이 하자 라며 우리의 대화를 단절시켰죠. 동남이 형 덕에 위기는 넘어갔고 우린 그렇게 주사위 놀이를 하다 저녁이 되어서야 집을 나서게 되었어요.
그때 썩은 다리 근처를 지났는데 하늘에서 우르르 쾅쾅 하는 소리가 났어요. 아닌 게 아니라 하늘이 새까매지고 있었죠. 태풍 온다던데. 저번에도 동천관 넘치가 난리 났는데 이 판에도 그러면 안 되는데. 비 많이 올 것 같다. 우린 하늘을 쳐다보다 문득 동천을 내려다봤어요. 시커먼 물이 벌써 불어난 듯 평소엔 들리지 않던 콸콸콸 소리가 우리 밑을 흘러가고 있었죠. 개학하기 전날 태풍은 부산을 지나갔다. 하지만 바람만 좀 잦아졌을 뿐 개학날에도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다. 학교를 마치고 오는데 동천의 물을 보니 평소보다 2배는 불어 있었어요. 다음 날에도 비는 계속해서 왔다. 뉴스에선 각 지역의 강우량을 보도하며 댐에서 물을 방류하는 모습과 침수된 집들을 보여줬다. 정도요. 야, 동남이 행님이 그러던데 어제 광내 햄하고 광수햄하고 학교 안 왔다더라. 맞나? 와? 나도 모르지. 새끼가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지가 말해놓고. 나중에 쉬는 시간에 5학년 교실 올라가 보자. 알았다. 하지만 제가 올라가기도 전에 동남이 형이 먼저 종도와 교실로 찾아왔어요. 이따 아이가 광래 엄마가 태풍 칠 때 차에 침기가 억수로 크게 다쳤다더라. 그래가 학교 안 온단다. 맞나? 그럼 없잖아. 그 형님들은 어디 있다던데? 몰라. 만날 수가 있어야지. 그때 학교에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단축 수업을 한다는 소문이 쫙 퍼지고 있었어요. 동천의 물은 어느새 더 불어나서 하수구를 역류하고 있었고 학교 화장실에도 물이 거꾸로 솟아나고 있는 지경이었죠. 오늘 단축 수업 한다니까 일찍 마치면 교문에서 다 모이자. 와! 동남이 햄이 광내 광수햄 집에 물 들어오는 거 막아주잔다. 철수와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머릿속에는 아침에 본 뉴스에 침수된 집이 떠올랐죠. 매일 돌아다니던 썩은 다리 주변이라 에이 설마 하는 생각을 하며 제 자리로 돌아갔어요. 물이 역류해서 학교 복도까지 물이 찾아 학교에선 아예 수업을 중단시켰다. 못 모르는 아이들은 와 만세를 외치며 교실을 뛰어나갔다. 교문에서 모두 모인 그와 친구들은 곧장 썩은 다리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미 물가 쪽은 통행 금지를 시킨 상태였다. 어디에서 실려온 물인지 엄청난 양의 물이 동천으로 콸콸 쏟아지고 있었다. 이 모양이면 우리 집도 잠기겠다. 씨발. 다행히 저희 집은 기찻길 쪽이라 지대가 높았고 철순의 집은 건물 위라 안전했어요. 덕남이 형과 정도는 안 되겠다며 일단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요. 철수와 저도 겁이 나서 집으로 그냥 돌아왔어요. 비는 다음 날이 되어서야 그쳤고 학교는 하루 임시휴교를 했죠. 전 시장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아예 일도 안 나가시고 동생과 저를 집에 꾹 잡아놓고 있었어요. 오후 3시가 되어서야 바깥 사정을 확인한 어머니는 외출을 허락하셨어요. 일단 저는 썩은 다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거리는 쓰레기로 온통 뒤덮여 있었고 아직도 물이 채 빠지지 못해 곳곳이 진창이었다. 그는 통행 제한을 한 썩은 다리 쪽 큰 길로 가지 못하고 골목골목을 돌아 광내 광수형의 집으로 뛰어갔다. 형들의 집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서자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역류된 하수구의 냄새. 다세대 주택인 형들의 집 대문을 기웃거리는데 광내 광수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반가운 마음에 집으로 들어서자 낯선 어른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었죠. 건질 거는 하나도 없다. 그만 가자. 너가 엄마 통장하고는 다 챙겼으니 그만 가자. 이불도 시꺼먼 똥물에 젖어가 못 쓴다. 외삼촌, 텔레비는 엄마가 며칠 전에 산 건데. 물에 잠기 뜬 거라 캐면 터진다. 벌써 전기 누전됐을 기다. 외삼촌이라 불린 사람이 집을 나서며 침을 뱉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곧바로 대문을 나섰어요. 그 뒤로 광수형이 눈물을 닦으며 나왔고 광래형이 고개를 숙인 채 나왔죠. 그들은 저를 보더니 가만히 서 있었어요. 저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었고요. 우리 인자 다시 못 올지도 모른다. 엄마가 울지 마라! 그러면
그러나 광수형은 울음을 그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광래형의 숨이 거칠어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손을 들어 광수형의 뺨을 때렸어요. 새끼야! 엄마 앞에 절대 안 온다 했나 안 했나? 형의 목소리가 좁은 마당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광래형이 화내는 모습은 처음 보는 거였죠. 그런 형의 눈에도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형은 이를 악물고 울음을 삼키고 있었죠. 안 온다! 안 온다! 왜 안 나오냐며 형들의 외삼촌이 밖에서 그들을 재촉했어요. 광래형은 동생의 손을 잡더니 곧장 대문으로 나가다 다시 나를 돌아봤어요. 다시 올게. 아들한테 인사 못하고 가서 미안하다 해라. 여우가 갈게. 전 아무 말도 못하고 뭔가에 홀린 듯 한참을 서 있었어요. 형들이 떠나가는 게 실감나지 않았으니까요. 문득 정신을 차리고 대문 밖으로 뛰어가자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광래님아! 광수행님아! 광래님아! 광수행님아! 제 목소리가 안 들리는지 그들은 외삼촌을 따라 종종걸음으로 점점 멀어져 갔어요. 몇 번이고 두 형의 이름을 불렀지만 칼칼거리는 동천의 검은 물소리가 내 목소리를 잡아버릴 뿐이었죠. 형들을 부르는 나의 뺨으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3번 눈물. 쌍둥이 형제는 그 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외삼촌을 따라 다른 고장으로 갔다는 말도 있었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고아원에 갔다는 말도 있었다. 그 두 형을 생각하면 그는 가슴 저편이 아려온다. 그럴 때면 그는 광래형이 마지막으로 보여줬던 당찬 모습과 형의 말대로 울음을 참아내던 광수형의 모습을 떠올려 보곤 한다. 그들은 정말 울지 않고 뭐든지 잘 이겨냈으리라. 지금도 썩은 다리에 가면 두 형이 멀어지던 시장길이 그대로 있어요. 그때 두 형의 머리 위로 구름이 서서히 기어가는 것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감동적인가요? 이 작품을 쓰신 백일남 작가님 얼굴을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동을 주셔서 고맙긴 한데요. 저는 철학교사고 올해로 30년째 철학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철학 공부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 얼굴을 보면 자꾸 팔자가 보여요. 어떻게 살아오고 어떻게 살아갈지가 다 느껴집니다. 근데 백일남 작가님 얼굴을 딱 보면은 진짜 팔자가 확 다가와요. 자, 백일남 작가님이 잘생기셨어요? 제가 잘생기셨어요? 잘못된 질문인가요? 백일남 작가님 얼굴을 보시면서 할리우드 스타 같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제가 절대 낮추어서 변하게 좋은 칭찬드리려고 하신 말씀이야. 무슨 얘기냐면 백일남 작가님 딱 얼굴을 보면은 부산 아재 같지 않으세요? 부산 아재 같은 게 백일남 작가님의 가장 큰 힘이에요. 그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백일남 작가님이 쓰신 소설집 중에 이거는 그 자살 관리자라는 그 작품에 지금 소개드린 이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후속작인 그 썩은 다리, 그 세 번의 웃음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짬뽕에 갈분 섞으면 사천 짜장이라는 소설집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뒤에 아주 중요한 대담이 실려 있어요.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걸 해서 따놨는데 보십시오. 형의 소설이 약자의 언어를 구사한다는 점이지 거의 형도 약자니까 여기서 형이라는 건 백일남 작가님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얘기하는 거다 이거지. 사실은 형 이야기를 한 거지. 그래서 형 언어가 힘이 있고 재밌는 거야. 소설적 매력도 거기서 나오고 미학적 힘도 거기서 나온다. 그 언어가 예쁘고 엘리트적이지 않잖아. 그냥 나오는 대로 가는 거지. 사투리 픽픽 쓰고. 맞죠? 저는 고등학교 선생님인데요. 묘하게 재작년에 저희 부서에 부산 출신 선생님 3분이 계셨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분들끼리는 부산 사투리로 대화를 하시다가 셋이서 모여서 같이 밥을 먹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 있잖아요. 서울말을 쓰세요. 근데 자기들끼리만 서울말입니다. 저같이 서울에서 자고 나는 사람들 봤을 때는 굉장히 어색해요. 이게 글로스테스크가거든요. 그냥 사투리 쓰시는 게 더 멋지고 좋은데 굳이 서울말 쓰시려고 해요. 그런데 백일남 작가님은 이 부산의 지역성이 너무 잘 살아있어요. 이게 그 소설가로서의 굉장히 큰 장점인데 뭐냐면은 저 같은 철학자들은 지도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풍경이 형편없으면 지도를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해도 지도의 감동이 살아나는 리가 없어요. 그냥 등고선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예쁘면, 풍경이 예쁘면은 지도를 아무렇게나 그려도 그 자체가 감동인 거예요. 백일남 작가님이 그렇죠. 이 아까 대담집에 그림 나오는 거 보십시오. 그죠? 책이나 봐서 공부를 한 소설이 무슨 천재성이 있어. 지도만 그리는 겁니다. 근데 백일남 작가님은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소설가 자기만의 언어로 꿈틀꿈틀 살아있는 글을 쓸 때 그게 더 훨씬 천재적이고 지적으로 보이는 거지. 흉내만 내는 건 그냥 껍데기인 거야. 날 것 그대로의 매력이 있어요. 우리가 부산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부산에 가는 이유는 높은 건물을 보기 위해서도 아니고 뉴욕 같은 풍경이 만들어지는 걸 보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갈치 시장의 풍경이 그 자체로 아름다운 거예요. 느낌이 있죠, 그죠? 그리고 서면에 있는 용두산 공원을 걸으면서 부산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백일남 작가는 절대 서울화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역성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죠? 자기만의 체험을 중시를 하고 그리고 지역적이고 굉장히 고집스러워요. 작품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기 이게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그 재밌는 게 뭐냐면 둘이서 그 대담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일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백일남이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굉장히 고유명사처럼 다가오는데 이런 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적인 게 매력적이기 위해서는 좀 역설적인 얘기지만 보편적인 인간의 감성을 건드리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아프리카 토속 문화를 보면서 그 인류학자들이 감동을 얻는 건 뭐냐면은 세련되지 않는 원초적인 그 무엇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백일남 작가의 작품이 바로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데요. 지도를 만들기 전에 이제 풍경을 보면서 백일남 작가님의 어떤 그 감성을 느꼈다면 이제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살짝 머리가 아파지실 겁니다. 철학이 나오거든요. 자 보십시오. 라깡이라는 철학자예요. 너무 깊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앉아 계신 관객분들의 머리카락이 75% 이상 상실되실 거예요. 저처럼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철학자 라깡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거예요. 욕망이론으로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백일남 작가님의 작품을 라깡의 이론으로 보면 좀 더 명료하게 의미가 다가옵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상상계, 상징계를 겪다가 실제계를 바라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별 얘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상상계는 뭐냐면요. 엄마의 욕망을 욕망하는 단계예요.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뚱땅거리는데 이게 난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엄마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피아노 학원에서 뭔가 이렇게 종이쪼가리 하나 줬는데 이걸 가지고 왔더니 엄마가 너무 좋아서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내 새끼 너무 잘했어.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도 전화하고 막 여기저기 친척들한테 전화하시면서 자랑하시면서 활짝 웃으십니다. 그 엄마를 보면서 나도 웃음이 터져요. 내가 좋은 거예요? 엄마가 좋은 거예요? 엄마가 좋은 게 내가 좋은 게 된 거예요. 엄마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그 세계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자기의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상상계예요. 하지만 우리는 상상계에 영원히 머무를 수가 없어요.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양육자의 마음만 들어서 내 삶이 꾸려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세계를 떠나서 더 큰 세계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상징계예요. 이게 락강이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성차별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아버지의 세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까 엄마의 세계하고 비교해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 욕망, 부모의 욕망만 쫓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누구의 욕망을 채워줘야 되죠? 세상의 욕망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성적을 받아야 인정을 받고 좋은 학교를 봐야 인정을 받고 돈을 많이 받아야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상징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인정받을 상징을 쫓아서 불안이 쫓고 쪼지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행복하세요? 헛헛하세요? 인생의 정점을 지나가는 나이가 오면 이 상징계가 나의 안에 있는 부족함을 채워주지 않는다는 걸 우린 알아요. 좋은 학교에 가서 행복하던가요? 딱 일주일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삶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여전히 초조해지죠.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녀도 내 마음속에는 헛헛함이 남아있어요. 이게 뭐냐? 세상에 있는 상징과 욕망을 아무리 채워준다 그래도 내 안에 있는 진짜 욕망은 여전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보는지 아세요? 막장 드라마를 봅니다. 불륜을 꿈꾸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락강 얘기입니다. 그죠? 정상적인 사랑이 재밌어요? 미친 사랑이 재밌어요? 미친 사랑이 내 마음을 끌거든요. 누가 봐도 파멸할 줄 알아요. 그죠? 저대로 살면 불행할지 알면서 불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거한테 끌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모범생으로 살아야 내 삶이 안온해진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기서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일탈을 꿈꿉니다. 왜? 내 욕망은 세상이 그리는 상징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오브젝트 A. 오브젝트 A라는 건 뭐냐면 뭐라고 부를 수 없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바란다는 거죠. 이게 백일남 소설에서 그리고 있는 어렸을 때의 본래적인 나의 그리움, 내가 갖고 있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제계에 대한 욕망입니다. 이걸 주의상스라고 그러거든요. 락강이. 주의상스는 뭐냐면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내 삶이 위험해질 수도 있지만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이 안온해지기 위해서는 그걸 바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실제계예요. 이런 틀로 락강을 한번 보십시오. 일단 락강의 얼굴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뒤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랑 밥 먹고 싶으세요? 락강 아니면 백일남? 훨씬 인상이 좋으시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락강은 정신과 전문의였어요. 근데 락강이 늘 얘기한 건 뭐냐면 나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상징계에 익숙해져가지고 사회생활을 잘할수록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점점 억누르기 때문에 락강은 치료하지 않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힘들어도 너 안에 있는 진짜 욕망을 쫓을 때 너가 너다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일남 소설은 굉장히 이게 좀 재밌는 건데 이 락강의 도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백일남 작가님이 이걸 의식하고 쓰셨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 락강은 지도입니다. 그리고 백일남의 소설은 실제예요. 백일남의 소설을 설명해주는 지도를 봤을 뿐이지 지도를 의식하면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는 게 백일남 작가님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소설에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소개된 소설이 아니라 다른 소설에 나오는 건데 전학을 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새로 태어난다는 것이다. 여기 전학을 하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익숙한 세계에서부터 강제로 떨어져야 돼요. 내 뜻이 아닙니다.
백일남 소설에 굉장히 많은 이별과 그 다음에 헤어짐이 등장을 해요. 주요 테마 중에 하나거든요. 상상계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 아까 나오는 작품 속에서 이 병욱이가 이사간 동네가 몇 분 정도 거리인 거 아세요? 소설에 나옵니다. 아시는 분? 10분 거리예요. 그걸 가지고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죠? 새롭게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의 눈물이 나오면서 실제기가 조금씩 들어가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항상 실제기는 우리가 나약할 때 들어가요. 자, 저도 결혼을 했지만 진짜 저 사람이 나하고 같은 한 팀이 됐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셨던가요? 저는 방귀 칠 때였어요. 그렇거든요, 그죠? 막 가오잡고 있다가 군대 훈련소에서 비로소 서로 친구가 전우가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서로 무섭다고 고백할 때예요. 안 그런 척하지만 나도 오줌 쌀 것 같대 라고 하는 순간에 서로 마음을 열거든요. 백일남의 소설은 그때가 바로 실제가 드러나는 순간인데 백일남의 소설의 이 세 번의 물음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물음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상상계를 잊어버렸을 때, 저 오타죠. 그죠? 상상계를 잃어버렸을 때 10분밖에 안 되는 거리를 떠났을 때 더 이상 안 원하지 않아요. 세상이 나를 반기지 않습니다. 그죠? 유일하게 알아주는 사람이 누구죠? 어이구 내 새끼 경기하는가 봐. 누굽니까? 여전히 엄마예요. 세상은 자이상 더 이상 자기를 바라주지 않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에 싸우지만은 사람은 강해지죠. 상징계가 등장을 해요. 이제 엄마한테 통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동네에서 가오잡고 나로 사는 게 아니라 페르소나로 사회의 욕망을 쫓으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5학년밖에 안 되는 아이들 속에서도 그 상징계가 등장합니다. 지면 안 돼요. 낯선 놈들입니다. 내가 사회에서 인정받고 센 놈이라는 걸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갈등이 일어나죠. 쌍놈 새끼를 여기 모아서 왔어. 막 이러다가 어떻죠? 빠집니다. 도와줘요. 그러면서 나약함이 피어나오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아이 고맙대. 그러면서 어떻죠? 같이 웁니다. 왜? 혹시 자제분하고 갈등을 느끼신다면 철학자로서 제가 드리는 이 조언을 기억하세요. 화라는 거는 2차적 감정이에요. 그 밑에 1차적 감정이 있습니다. 내가 자식한테 엄청나게 확언을 내고 있다는 건 그 밑에 어떤 감정이 있다는 거죠? 애정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공격하는 감정의 밑에는 저 사람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내 감정을 알아주지 못하는 데 오는 서운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두 번째 물음에서 두 동통장파와 시장파가 싸우다가 화해하면서 우정이 맺어지는 게 뭐냐면 가슴속 밑에 있던 바로 근원적인 따뜻함의 감정을 서로 공유했다고 저는 봐요. 세상은 여전히 화장지가 왔습니다 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에는 서로 그 실제기를 하면서 하나의 감정이 이어지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초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대사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보십시오. 이랬어요. 나니 따위가 병욱이 네가 참 하여튼 좀 그럴 때가 있다. 병욱이는 학교에서 뭘 맡고 있죠? 학습부장이에요. 그죠? 상징계 안에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남들은 다 실제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공감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진 상태에서 그래도 방학 숙제는 했어 이런 식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죠? 한 발 걸치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을 관통하는 세 번째 흐름을 보십시오, 그죠? 울컥울컥하는 실제계. 세상에 뭐라 그러건 나는 상관이 없어요. 광래 광수형을 요새는 이런 표현 쓰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제 소설 속의 용어니까 표현할게요. 문학적 표현이니까. 튀기라 그래도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 뭐라 그러건 간에 내 안에 있는 저녁이 좋다는 그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소설을 보면서 뭉클한 장면이 여기거든요. 그죠? 상징이 없는 세계에 상징을 드러낸다는 밑에 있는 진짜 감정, 실제로 우리는 이 소설을 통해서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백일남 소설의 마지막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서 약한 자들이 갖고 있는 의연함이 있어요. 소설의 강렬함, 그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끼야, 엄마 앞에서 절대 안 온다 했나 안 했나? 형의 목소리가 좁은 마당에 쩌렁쩌렁 울렸다. 광래 형이 화내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그런 형의 눈에도 눈물이 차올랐다.
실제계는 여전히 올라와 있지만 어떻습니까? 상징계로 눌러요. 약자의 자존심입니다.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형은 이를 악물고 웃음을 삼키고 있었다. 아는다, 아는다, 광수형 또한 울음을 참으며 어깨를 들썩였다. 실제계의 기억을 누리면서 상징계에 내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광래와 광수는 이후에 행복했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선생들이나 저나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징계가 갖고 있는 그 위험 앞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실제계를 누르면서 안 그런 척 여기 앉아있을 뿐이에요. 소설에 있는 주인공들이 실제의 감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보니까는 많은 관객들이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우리는 실제계를 보면서 여기서 감동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일남이표 하하하는 뭐냐면 이후에 나온 이 백일남 소설의 그 주요한 흐름 중에 하나인데요. 해약 중에 뼈가 있어요. 백일남 소설은 굉장히 그 과작하는 작가입니다. 작품 자체는 많지가 않지만은 분명한 색이 있어요. 부자라고 표현했는데 세상에 부딪혀서 맨날 지면서도 이것 하나만은 하고 지키려는 사람들, 나는 그 사람들을 그리고 싶었던 거지. 그게 자꾸 가슴에 걸리는 거고. 백일남 작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주인공 앞에서 광래형이 동생 땀을 때리며 이렇게 외친단 말이야. 새끼야, 엄마나 남 앞에서 절대 울지 말라고 했지 하고 말이야. 뭔가 마지막이라도 끝까지 지키고 싶은 걸 갖고 있는 사람들. 나는 약자를 그리더라도 그런 부분을 담고 싶은 거지. 여기서 우리가 지키고 싶은 최후의 게 뭘까요? 아마 광래왕수한테는 상징계에 있어서 무엇이겠지만 우리는 이미 압니다. 그죠? 왜 이 작품이 이렇게 울림을 크게 다가오는지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실제계의 무엇, 그죠? 아닌 척해도 끊임없이 우리한테 올라오는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욕망, 따뜻한 사랑에 대한 기억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백일남 작가님의 소설을 나와 있는데요. 보십시오. 썩은 달이 세 번의 눈물은 2013년에 나왔고요. 저는 이 소설보다는 썩은 달이 세 번의 웃음이라는 소설이 훨씬 더 좋은데요. 이 작품이 연작입니다. 5년 뒤에 나온 소설인데 짬뽕 끓이다 갈분 넣으면 사천짜장이라는 이 소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몇 개의 장편 소설이 나와 있지만은 이 소설의 일관되게 흐르는 거는 명확한 지역성과 지도가 아닌 지도 너머에 있는 원본의 그림, 그 인간 내면에 있는 순수한 따뜻함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소설을 다시 한번 톱파보시면서 그리고 이후에 여러 작품을 살펴보시면서 마음속에 있는 실제계의 욕망을 잘 다독여 보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